근데 일단 그 차림이 굉장히 캐주얼해지셔가지고 예. 뭔가 정치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지셨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뭐 실제로 좀 뭐 마음도 몸도 좀 편안합니다. 아, 좀 이게 뭐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저 동료 의원들한테 네네. 지금 또 당원들이나 많이 화나 있고 네. 어렵고 한데 예. 저는 조금 이제 그동안 좀 쉬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좀 편하죠. 저도 뭐 근데 답답한 마음은 있습니다. 예. 근데 12년 동안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오셨을 텐데, 네. 그래도 지금은 뭔가 좀 모색하고 고민하고 한국 정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뭐 그런 식이 아닙니까? 아니요, 요즘은 저 그냥 그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 못했던 거 지금 예. 열심히. 정말 요리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진짜 하고 있어요. 그거 제 로망이었기 때문에. 아니, 무슨 요리를 배우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래서 학원 간다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좀 한심해 보인다고 그래서 예. 그거는 접었고 네. 대신 책을 여러 권 사서 그 주로 이제 이탈리안 요리하고 와. 그다음에 지중해식 스타일의 예. 요리를 계속하고 가족들하고 가끔 그렇게 해서 예. 식사하시고. 예. 아유, 굉장히 가족들이 좋아해요. 그동안 아빠 못 보고 살다가 아이들이 근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면 월, 화, 수, 목, 금. 예. 휴가도 없이 정말 그 땀 뻘뻘 흘리고 현장에서 뭐 현장 조사도 가고 청문회도 하고 뭐 굉장히 바쁘게 지내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이제 효능감이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통령이 끊임없이 거부권 행사를 하고 이게 마치 상수처럼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출구 없는 뭐 막다른 길에서 계속 그 분투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200석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제가 꽤 오래전에 한번 그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습니다. 22대 국회가 큰 성과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변한 게 없었다. 21대 국회하고 의석 구조상으로 보면. 그리고 8석 그때는 뭐 10석이 좀 열몇 석이었고 15석인가 7석인가 그랬고 지금은 8석만 얻어오면 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던 게 200석의 벽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분당할 결심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한 20여 명 이상이 분당할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시기는 총선 당시로부터 최소한 1년 이상, 1년 반 정도는 지나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끝이 보이기 시작해야 가능한 얘기였어요.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될 일.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 우리가 뭘 하고 싶고 또 뭘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실 정치에서는 우리가 가능한 일에 대한 것도 가능성에 대한 것도 염두를 두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민주당은 특검 그리고 탄핵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느닷없이 민생 법안을 하자라고 들고 나왔는데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 통과시켰던 법안들 대통령이 거부했던 뭐 간호법, 전세사기 특별법 뭐 이런 것도 이제 와서 다시 하자고 하는 상황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뾰족한 수가 없는 거죠. 지금요? 예,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아직 대통령실의 의중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고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기존의 체제하고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근데 지금 정치적 이슈로 둘이 부딪히면 어쨌든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의회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전가의 보도죠. 특히 여당은 늘 그래요. 여당은 민생 관련 법안, 민생 관련 정책 우선, 뭐 민생 우선 이런 걸로 해서 두 가지죠. 그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목적은 첫째는 힘의 우위가 정치 쟁점 법안으로는 힘의 우위를 극복할 수 없다는 한계를 희석시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민생을 챙기고 민주당은
정쟁만 하는 정당 이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뭘 하겠다 이런 의도보다는 어떤 그 고도의 정치 전략적 그 접근 방식이 아닐까. 어차피 우리가 제안하는 거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고 하는 거고요. 다만 저는 이제 변곡점은 금년 연말에 변곡점이 있을 거로 봐요. 연말에요?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아무리 여야가 싸워도 그 머리를 맞대고 합의할 수밖에 없는 시즌이 예산 막바지 시즌입니다. 예산. 그러니까 예산안 갖고 서로 이렇게 마지막에 파열을 내면 양쪽이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물론 마지막에 저도 지난해 제 원내대표 할 때 치킨 게임을 했지만 마지막에 그 뭐 같이 죽자 사실 그런 걸 했지만 그거는 같이 죽지 말자는 의미가 내포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시즌의 마지막 협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시즌 즈음에서 여야가 뭔가 그 서로 간에 하고 싶은 거 또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기가 시작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지금 뭐 그 해병대 장병 관련된 특검법 있잖아요. 어차피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현 상태 현 수준의 법안은 통과가 어렵고 지금 쟁점으로 오르는 게 제3자 법 그 특검법 특검에 대한 그 추천이 그 쟁점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아무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조차도 받을 생각이 없을 거고요. 특자의 티자도 못 보내게 하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현재 민주당도 받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그 지지층이나 또는 여러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것을 누가 받자고 얘기하면 바로 수박 논쟁에 빠질 거예요. 아직 금투세 때문에 진성준 의원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저 핵심적인 이슈들이 여러 그 다방면으로 깔려 있잖아요. 좀 뭐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문제, 금투세 문제, 뭐 그다음에 이 해병대 장병 특검 문제, 또 방통위 문제 등등 전방위적으로 이제 문제가 깔려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싸움을 열심히 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고 저도 그건 밖에서 보는데 되게 그 안타까울 정도로 의원들이 휴가 한 번 못 가고 지금 총선 끝나고 나서 계속 저렇게 뛰고 있는데 결과를 못 만들면 나중에 그 피로감이 오거든요. 결국은 그 피로감은 나중에 하면 이제 우리 지지층도 참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소위 그 스윙 보터 뭐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중도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하여간 뭐 스윙 보터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민주당에게 뭔가 힘을 실어줬는데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네 이런 또 그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보수 언론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는 지금 거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마냥 민주당에게도 시간이 유리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연말쯤이 그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 분위기가 이 여름에 이 무더운 이 분위기가 이 지리멸렬함이 연말까지 예산국회 때까지 계속된다고 하면 9, 10, 11, 와, 넉 달을 또 이렇게 견뎌야 되나 암담함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또 그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예상이었고 뭐 중간에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당장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제의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 했고 오늘 보니까 아까 속보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걸 받은 건데 뭐 글쎄 하여간 뭐 어쨌든 저는 이제 그거를 이재명 지금 후보잖아요.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좀 놔뒀다가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될 가능성이 제일 높죠. 현실적으로 뭐 마지막 서울표 수도권표도 까봐야 되겠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상당히 높은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로 연임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첫 일상으로 제안하는 게 더 모양이 좋았다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긴급하게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이러저러한 여러 민생 현안에 대해서 대화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띄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그 국민 여론이라는 게 합리적
설명하지는 쉽진 않아요. 물론 뭐 완전히 비합리적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리성과 때로는 저는 비합리적이란 말보다는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늘 이제 우리 뭐 사회과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 무슨 언론인들이 분석하잖아요. 근데 분석이 맞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체로 틀리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다만 이제 사후 해석은 잘들 하는데 전망도 쉽지 않은 게 대중들의 마음을 읽는 게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국민 여론이라는 게 지금은 막 뭔가 윤석열 정부에게 회초리도 들고 싶고 때리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떤 때는 때리던 사람도 지칠 때가 있거든요. 때리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지치면은 갑자기 화살이 그 국민을 대신해서 때린 사람한테 또 돌아가요. 야, 넌 왜 이렇게 제대로 못 때렸어? 그리고 때리기만 했지 뭘 한 게 없잖아.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금 후보죠. 전 대표 이재명 전 대표가 그러한 그 어떤 이 국민 여론의 어떤 미세한 변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워낙 저 대중의 흐름에 민감하신 분이기 때문에. 막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또 다른 가능성 내가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협상 타협도 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왜 협상을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까지 안 했냐 이런 책임론이 또 와요. 그래서 그런 시점을 염두에 둔 제안이 아닐까.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제안, 박찬대 대표의 제안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응답할 것이냐가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응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저쪽의 뭐 대응 논리는 먼저 여야 대표회담부터 하자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이제 신임 대표죠. 한동훈 신임 대표를 패싱하는 모양새를 원치 않을 거니까요. 지금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여야정 협의체 이거는 이제 정책위 의장 간 정책위 의장 간 대화에서 정책 협력 기구를 제안을 했고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라는 얘기. 그다음에 누가 제안을 했어요? 진성준 민주당이 제안한 거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했어요? 합의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군요. 합의를 했고요. 양당의 협상 채널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될 거다. 정쟁 휴전을 선언하고 일하는 국회를 복원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현재 아까 제가 있잖아요. 예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슬슬 뭔가 일을 정책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아까 여야 예를 들면 대통령과의 회담은 당장은 쉽지 않을 건데 밑에서부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영수회담도 가능하겠죠. 근데 아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와 신임 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제안을 할 생각일 거고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최소한 3자 아니면 단계적으로 여야 당대표 회담을 선행하자 이런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지난 총선 때 이제 총선에서 패배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한 이야기 가운데 뭐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직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컨대 국무총리 뭐 박영선 전 중기부장과 후보자 뭐 추천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다음에는 뭐 국회 사랑제에서 만나자 이런 제안도 하고 뭐 이러저러한 제안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아무런 접촉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게 출구가 생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심점이 있는데 핵심은 아무래도 예산국회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이 뭐 만나고 이러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 이제 이런 전망을 하시는데 근데 경제와 민생이 진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님 지역구가 서초라서 그 동네 좀 괜찮은가요? 아마 타격받은 사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이 있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에 손을 댄 사람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그렇죠. 또 경제에 훨씬 이런 경제 활동이나 또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그 초엔저 현상으로 네, 많이 네, 네. 그 의존하고 사업했던 분들도 있는데 예.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엔화가 한 50원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우리 원화 대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강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고 그런 그 환율 변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분들도 제법 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그 낮은 엔화를 차입해 가지고 네. 뭐 활용했던 분들도 있을 텐데 예. 당장 뭐 다른 걸 떠나서 그 환율 변동에 따른 엔화 강세에 따른 손실이 네.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려움도 있을 거고 주식 시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예. 뭐 어제 조금 반등을 했지만 네네. 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많이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정치권이 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측면 그리고 위메프 사건 네, 그게 진짜 그죠? 예. 예. 그것도 아쉬워요. 제가 그 이미 그때 여러 차례 상품권법을 발의했었는데 예. 상품권법이 99년에 없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폐지됐다가 예. 그래서 상품권을 좀 그 규제 감독하고 네. 소비자의 권리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자동차 장치를 만들자고 법안을 했는데 예. 그거를 뭐 다 반대해가지고 그 법안이 결국 왜 재정법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규제법에 대해서 자유를 강조. 요즘 제가 냈던 법안들이 다시 화제가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간첩법. 간첩죄와 관련된 형법도 그렇고 예. 그 상품권법도 그렇고 예. 그래서 조금 이 미래를 좀 내다보면서 법안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아쉽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때는 뭐 그 정부 부처에서도 다들 규제라고 생각해서 규제 입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규제가 좋은 규제가 있고 나쁜 규제가 있는데 네. 특히나 환경 관련 규제, 그다음에 금융과 관련된 규제 네, 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